서울의 심장부. 도시의 소음이 한 발짝 물러선 성북동의 고즈넉한 언덕 위. 시간의 흐름을 품위 있게 담아낸 전통 한옥이 자리하고 있었다. 태아그룹의 총수. 박민서 회장의 자택이었다. 세상은 그녀를 철의 여인, 미다스의 손이라 불렀지만 이 집 안에서 그녀는 그저 한 남자의 아내였고 한 아이의 어머니였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0여 년. 그녀는 홀로 아들 강지훈을 키우며 거대한 태아그룹을 반석 위에 올려놓았다. 고요한 저녁. 박민서는 대청마루에 앉아 정성스럽게 가꾼 정원을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무릎 위에는 아들 지훈과 그의 약혼녀 최유라가 함께 찍은 사진이 놓여 있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세상 누구보다 행복해 보였다. 지훈의 환한 미소는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지만 어쩐지 그 옆에 최유라라는 여자의 미소는 그녀의 마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다. 흠잡을 데 없이 아름다운 얼굴, 교양 있는 태도, 명문대 출신의 자산가 집안의 무남동녀. 겉으로 보기엔 무엇 하나 빠지지 않는 완벽한 며느리감이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생각에 잠겨있던 박민서의 귀에 아들 지훈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훤칠한 키의 아버지를 쏙 빼닮은 선한 인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유라와 함께하는 시간이 주는 행복감이 가득했다. 그래, 어서 오너라. 저녁은 먹었고? 박민서는 사진을 옆으로 내려놓으며 부드럽게 물었다. 네, 유라 씨랑 같이 먹었어요. 오늘 유라 씨가 봉사활동하는 보육원에 잠깐 같이 다녀왔는데 아이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천사가 따로 없더라고요. 마음까지 예쁜 사람이에요. 지우는 약혼녀 칭찬에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그는 소파에 앉아 유라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사진을 어머니에게 보여주며 자랑을 늘어놓았다. 박민서는 아들의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눈은 사진 속 유라의 행동 하나하나를 날카롭게 분석하고 있었다. 아이를 안고 있는 자세, 아이를 바라보는 눈빛, 다른 봉사자들과의 거리, 모든 것이 너무나 완벽해서 오히려 부자연스러웠다. 마치 잘 짜인 연극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기묘한 위화감. 어머니도 한번 만나보시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아실 텐데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두 여인이 바로 어머니와 유라 씨예요. 아들의 순수한 말에 박민서는 차마 속내를 드러낼 수 없었다. 아들이 이렇게까지 사랑하는 여자를 의심하는 스스로가 못나게 느껴지기도 했다. 하지만 수십 년간 비정한 비즈니스 세계에서 살아남으며 단련된 그녀의 직감은 계속해서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최유라는 너무 완벽했다. 그녀의 모든 말과 행동은 마치 모범 답안지처럼 정답만을 보여주고 있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질 법한 작은 흠이나 빈틈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래, 네가 좋다니 나도 기쁘구나. 결혼 준비는 잘 되어가고? 그럼요. 유라 씨가 워낙 꼼꼼해서 모든 게 순조로워요. 신혼집 인테리어부터 혼수까지. 전부 제 의견을 물어봐 주면서도 알아서 척척 진행하고 있어요. 가끔은 저보다 더 어른스러운 것 같아요. 지훈의 말을 들으며 박민서는 또다시 생각에 잠겼다. 최유라를 몇 번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았지만 그녀는 늘 예의 바르고 상냥했다. 박민서의 취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선물을 건넸고 대화 중에는 박민서의 심기를 거스를 만한 주제는 교묘하게 피해갔다. 마치 자신을 철저히 연구하고 분석한 사람처럼 행동했다. 그것이 영리함인지 아니면 교활함인지 박민서는 아직 판단을 내릴 수 없었다. 그날 밤 지훈이 잠든 후 박민서는 서재로 향했다. 거대한 책상 위에 앉아 그녀는 오랫동안 고민했다. 아들의 행복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만약 최유라가 정말로 좋은 사람이라면 자신의 의심은 아들의 행복에 상처를 입히는 무례한 행동일 뿐이다. 하지만 만약 자신의 직감이 맞다면 이 결혼은 아들에게 그리고 태아그룹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수도 있었다. 박민서는 인터폰을 들어 비서실장에게 연결했다. 수십 년간 그녀의 곁을 지키며 손과 발이 되어준 조상무였다. 조상무, 나요. 내일 아침 일찍 내 사무실에서 봅시다. 아무도 모르게. 다음 날 아침, 태아그룹 본사 최고층에 위치한 회장실. 동이특이
전에 푸른빛이 통유리창을 통해 스며들고 있었다. 박민서는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내려다보며 서 있었고 그 뒤에는 조 상무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초해유라 양에 대해 다시 한번 자세히 조사해 봤습니다. 조 상무는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결과는 지난번과 같습니다. 부치는 중견건설사 사장이고 모치는 대학 교수입니다. 유라 양 본인은 학창시절 내내 우수한 성적을 보였고 교우 관계도 원만했으며 졸업 후에는 몇몇 갤러리에서 큐레이터로 일하다가 현재는 쉬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채무 관계나 사생활 문제 등 어떠한 흠결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박민서는 보고서를 읽지 않고 조 상무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서류상으로는 그렇겠지. 하지만 조 상무, 자네도 알지 않나? 종이 위에 적힌 글자만큼 믿을 수 없는 것도 없다는 걸. 회장님의 우려가 무엇인지 짐작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동원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더 이상 알아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박민서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나기 시작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알 수 없다면 비합법적인 방법을 써야 할까 하니 그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있었다. 사람의 본성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 특히 자신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존재 앞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법이다. 내가 직접 확인해봐야겠어. 호 회장님 직접 나서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조 상무가 놀라 반문했다. 박민서는 창가에서 몸을 돌려 책상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미 굳은 결심이 서려 있었다. 아무도 내가 태아그룹 타회회장 박민서라는 사실을 모르는 곳에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그 아이를 마주할 거야. 돈과 권력의 후광을 모두 걷어낸 채. 한 인간 대 인간으로 최유라가 어떤 사람인지 내 눈으로 직접 볼 생각이야. 하지만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조 상무, 나에게는 아들의 인생이 걸린 문제야. 태아그룹의 미래가 걸렸을지도 모르는 일이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나?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에 조 상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자네가 도와줘야 할 일이 있네. 내가 한두 달 정도 자리를 비워도 회사에 아무 문제가 없도록 손을 써주게. 그리고 내가 머물 곳과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며칠 후 서울의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조라 시엘. 근처의 허름한 골목시장. 아침의 활기가 차에 가시지 않은 이곳에 새로운 얼굴이 나타났다. 허리가 구부정하고 희끗희끗한 파마머리를 한 노파였다. 깊게 팬 주름과 검버섯. 그리고 세상의 모든 풍파를 다 겪은 듯한 고단한 눈빛은 그녀가 살아온 세월의 무게를 짐작게 했다. 그녀의 이름은 김은자. 오늘부터 이 시장 한 귀퉁이에서 달걀을 팔기 시작한 상인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정체는 태아그룹의 회장, 박민서였다. 그녀의 변신은 완벽했다. 대한민국 최고의 분장 전문가가 며칠 밤낮으로 매달려 만든 특수분장은 그녀의 얼굴에서 귀부인의 흔적을 완벽히 지워냈다. 몸에는 보형물을 넣어 일부러 군살이 붙고 자세가 흐트러진 것처럼 보이게 했고 수십 년간 우아함을 유지해온 걸음걸이는 일부러 다리를 저는 듯한 어색한 보행으로 바뀌었다. 낡고 해진 몸빼바지와 빛바랜 카디건은 그녀의 새로운 신분을 증명하는 의복이었다. 이 모든 과정은 조 상무의 철저한 비밀 유지에 이루어졌다. 박민서, 아니 이제 김은자는 작은 리어카에 정성껏 지프로 싼 유정란을 가득 싣고 와 자리를 잡았다. 시장 상인들의 텃세가 없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그들의 경계심을 무너뜨렸다. 그녀의 영희는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그녀를 평생 지켜본 조 상무조차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하고 지나칠 뻔했다. 할머니, 달걀 한 판에 얼마요? 싱싱한 유정란이요. 한 판에 8,000원만 줘요. 세댁. 일부러 갈라지는 듯한 목소리를 만들어내며 그녀는 손님을 응대했다. 평생 누군가에게 명령만 내리며 살아온 그녀에게는 낯설기 짝이 없는 경험이었다. 돈을 받고 물건을 건네는 단순한 행위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살아온 세계와는 전혀 다른 세상의 법칙을 실감했다. 며칠이 지났다. 그녀는 최유라가 사는 라시엘 아파트 정문이 멀리서나마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았다.
아침 저녁으로 최고급 외제차들이 드나들고 명품으로 치장한 사람들이 오가는 그곳은 그녀가 있는 시장과는 보이지 않는 벽으로 분리된 다른 세계였다. 박민서는 묵묵히 달걀을 팔며 그곳을 관찰했다. 최유라가 언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알 수 없었지만 그녀는 조급해하지 않았다. 사냥감의 동태를 살피는 맹수처럼 그녀는 끈기 있게 기다렸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오후였다. 라 시엘의 화려한 정문에서 눈부시게 하얀색의 비숑 프리제 한 마리가 깡충깡충 뛰어나왔고 그 뒤를 따라 최유라가 모습을 드러냈다. 최유라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고급스러움이 흘러넘쳤다. 몸에 딱 붙는 필라테스복은 그녀의 완벽한 몸매를 드러냈고 얼굴에 반을 가리는 명품 선글라스는 그녀를 더욱 신비롭고 다가가기 어렵게 만들었다. 박민서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드디어 때가 온 것이다. 그녀는 일부러 리어카를 정리하는 척하며 몸을 낮추고 최유라가 자신의 앞으로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최유라는 주변의 풍경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오직 자신의 반려견에게만 시선을 고정한 채 우아하게 걸어오고 있었다. 그녀의 발걸음이 박민서의 리어카 바로 앞을 지날 때 박민서는 계산된 실수를 저질렀다. 달걀 한 판을 옮기다가 발을 헛디디는 척하며 옆으로 비틀거린 것이다. 그녀의 어깨가 최유라의 팔을 살짝 스쳤다. 여며 최유라가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마치 더러운 벌레라도 닿은 것처럼 질색하며 뒤로 물러섰다. 그녀의 눈은 선글라스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지만 굳게 다물린 입술과 경멸로 일그러진 미간은 그녀의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아가씨. 늙은이가 정신이 없어서 박민서는 연습한 대로 허리를 연신굽신거리며 사과했다. 그녀는 최유라의 반응을 살피기 위해 고개를 살짝 들었다. 최유라는 자신의 팔을 마치 오물이라도 묻은 듯 연신 털어냈다. 그리고는 박민서의 남루한 행사액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 시선에는 한치의 동정심이나 이해심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경멸과 무심함이 가득했다. 미안하면 다해요. 어디서 함부로 몸을 부딪혀요. 이 옷이 얼마짜린 줄은 알아요. 목소리는 비단결처럼 고왔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비수처럼 날카로웠다. 주변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보기 시작했지만 최유라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부주의했습니다. 혹시 옷이 더러워졌다면 세탁비라도. 세탁비 됐어요. 할머니 같은 사람이 주는 더러운 돈 받아서 뭐 하겠어요. 재수없게 앞으로는 길 다닐 때 앞 좀 똑바로 보고 다녀요. 사람 가려가면서 부딪히고. 그 말을 마친 최유라는 더 이상 상대할 가치도 없다는 듯 반려견의 목줄을 잡아 끌고 획 돌아섰다. 그녀의 뒷모습은 여전히 우아했지만 박민서의 눈에는 그 어떤 추악한 모습보다도 더 혐오스럽게 보였다. 주변의 수군거림 속에서 박민서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갔다. 아들이 천사라고 불렀던 여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힘든 폭언이었다. 단순히 예의가 없는 수준이 아니었다. 자신보다 약하고 가난한 사람을 대하는 뿌리 깊은 멸시와 혐오가 그 짧은 대화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리어카를 붙잡았다. 분노와 실망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자신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차가운 확신이 머릿속을 채웠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최유라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 보기 위해서는 더 깊이, 더 가까이 다가가야만 했다. 그날 저녁, 박민서는 시장 근처에 얻은 작고 누추한 단칸방으로 돌아왔다. 방 안에는 낡은 이부자리와 작은 밥상 하나가 전부였다. 그녀는 익숙하게 분장을 지우고 보형물을 떼어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 태아그룹의 회장 박민서의 얼굴을 마주하자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들에 대한 미안함, 최율에 대한 분노, 그리고 앞으로 겪어야 할 일들에 대한 막막함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금세 눈물을 닦았다. 약해져서는 안 됐다.
이 모든 것은 아들을 지키기 위한 일이었다. 그녀는 작은 밥상 앞에 앉아 식은 밥에 김치 한 조각으로 저녁을 때웠다. 수십만 원짜리 코스 요리에도 눈 하나 깜짝 안 턴 그녀였지만 지금 이 초라한 밥상은 그녀의 결의를 다지는 성창화도 같았다. 오늘 최유라가 보여준 모습은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그 얼음 덩어리 아래에 무엇이 숨겨져 있을지. 박민서는 이제부터 그것을 깨부수고 확인해야만 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철의 여인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었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시험이 아니었다. 아들의 인생과 태아그룹의 미래를 건 전쟁의 서막이었다. 박민서는 굳게 주먹을 쥐었다. 김은자라는 이름의 초라한 늙은이. 그녀의 가장 강력하고 날카로운 무기가 이제 막 예열을 마친 참이었다. 첫 번째 만남이 남긴 씁쓸함은 박민서의 결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무례함이 아니었다. 최유라라는 인간의 본질을 엿본 쓰디쓴 첫 모금이었다. 이제 그녀는 더 깊은 시면을 들여다볼 준비를 해야 했다. 김은자라는 가면 뒤에 숨은 박민서는 다음 무대를 설계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흐린 날이었다. 시장의 땅은 질척거렸고 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도 평소보다 무거웠다. 박민서는 일부러 최유라가 피트니스 센터에 가는 길목에 리어카를 세웠다. 비를 피하기 위해 허름한 파라솔을 펼쳤지만 빗줄기는 아랑곳 없이 그녀의 어깨를 적셨다. 예상대로 정해진 시간이 되자 최유라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번에도 그녀는 완벽하게 세팅된 모습이었다. 세련된 디자인의 레깅스와 방수 기능이 있는 바람막이 재킷. 머리는 한 올에 흐트러짐도 없이 묶여 있었다. 그녀는 작은 웅덩이를 우아하게 피해가며 마치 런웨이를 걷는 모델처럼 걸어오고 있었다. 박민서는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리어카를 끌고 그녀의 앞으로 나서는 척하다가 질척이는 바닥에 발이 미끄러지는 연기를 했다. 아이고! 짧은 비명과 함께 박민서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가 애지중지하던 달걀 꾸러미 하나가 리어카에서 굴러떨어져 바닥에 나뒹굴었다. 퍽! 퍽! 하는 소리와 함께 하얀 달걀 껍데기가 깨지며 노른자가 흙탕물 위로 흉하게 퍼져나갔다. 가난한 노팩에는 작지 않은 손실이었다. 최유라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몇 걸음 뒤로 물러서며 인상을 찌푸렸다. 그녀의 시선은 넘어진 박민서가 아니라 자신의 하얀 운동화에 튄 흙탕물에 먼저 가 닿았다. 아이고, 내 달걀, 아이고. 박민서는 진심으로 막연자실한 듯한 목소리로 탄식하며 깨진 달걀을 내려다보았다. 주변을 지나던 몇몇 상인들과 손님들이 안타까운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한 아주머니가 다가와 그녀의 팔을 부축하려 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다친 데는 없으시고요? 괜찮아요. 괜찮아. 근데 달걀이. 박민서는 도움의 손길을 정중히 사양하며 최유라의 반응을 살폈다. 보통 사람이라면 설령 돕지 않더라도 괜찮으세요 라는 말 한마디 정도는 건넬 법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최유라는 팔짱을 낀 채 마치 불쾌한 전시물을 보는 듯한 표정으로 서 있을 뿐이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걱정이 아니었다. 아, 진짜 길 좀 똑바로 보고 다니시라고 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길바닥 더럽게. 그녀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혐오가 가득 담겨 있었다. 그녀에게 넘어진 노인의 안위나 깨져버린 달걀의 가치 따위는 고려의 대상조차 되지 않았다. 오직 자신의 시야를 더럽히고 가는 길을 방해한 것에 대한 불쾌감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부주의해서. 박민서는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연신 고개를 숙였다. 최유라는 혀를 차며 말했다. 됐고요. 빨리 치우기나 하세요. 사람들 다니는 길목에서 이게 무슨 민폐예요. 그녀는 깨진 달걀과 흙탕물이 섞인 바닥을 벌레 보듯 쳐다보더니 한마디의 위로도 없이 횡 몸을 돌려가 버렸다. 그녀의 관심은 오직 자신의 스케줄과 청결한 운동화뿐이었다. 그 차가운 뒷모습을 보며 박민서는 심장이 돌처럼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민폐.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는 넘어진 노인을 향해 민폐라는 단어를 아무렇지 않게 내뱉었다.
그날 밤 박민서는 본가로 돌아왔다. 지훈과 저녁 식사를 함께하기로 한 날이었다. 김은자의 허름한 옷을 벗고 다시 태아그룹 박민서 회장의 값비싼 정장을 입었지만 마음은 시장의 흙탕물보다 더 무겁고 차가웠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는 식당에서 지훈은 신이 나서 결혼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어머니, 유라 씨가 예물은 다이아몬드보다 진주를 더 좋아한대요. 검소하고 우아한 취향이죠. 제가 괜히 비싼 걸로 해주려고 했더니 자기는 그런 걸로 사랑을 확인받고 싶지 않다면서 오히려 저를 나무라더라고요. 정말 속이 깊은 사람이에요. 박민서는 아들의 순진한 얼굴을 참아 마주볼 수 없었다. 낮에 보았던 깨진 달걀보다 자신의 운동화를 먼저 걱정하던 그 얼굴이 아들의 말과 겹쳐지며 속이 메스꺼웠다. 지훈아. 박민서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유라 양은 주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대하니? 예를 들면 식당 종업원이나 운전기사 같은 사람들 말이다. 지훈은 갑작스러운 질문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히 친절하죠. 누구에게나 상냥하고 예의 발라요. 어머니도 만나보셔서 아시잖아요. 내가 보는 앞에서야 그렇겠지. 내가 궁금한 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의 모습이다. 지훈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다. 어머니, 혹시 유라 씨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거예요? 자꾸 유라 씨를 떠보시는 듯한 질문을 하시네요. 그런 게 아니다. 그저 네가 선택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더 깊이 알고 싶을 뿐이다. 결혼은 두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니라 가족과 가족이 만나는 일이니까 제 선택을 못 믿으시는 거잖아요. 유라 씨는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에요. 왜 자꾸 그런 식으로 사람을 의심하려 하세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어머니께서도 좀 더 따뜻한 시선으로 봐주시면 안 될까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가득했다. 박민서는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다. 자신이 보고 겪은 것을 털어놓을 수도, 아들의 믿음을 정면으로 반박할 수도 없었다. 그녀는 지금 아들에게 그저 까다롭고 의심 많은 늙은이로 비치고 있을 뿐이었다. 식사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끝이 났고 지훈은 서둘러 자리를 떴다. 텅 빈 식당에 홀로 남은 박민서는 깊은 고독감에 휩싸였다. 며칠 후 박민서는 또 다른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이번에는 관찰이었다. 최유라가 자주 가는 백화점 근처의 카페. 그곳 야외 테라스에 앉아 친구들을 만난다는 정보를 조상무를 통해 입수했다. 박민서는 시장 상인의 모습 그대로 근처에서 폐지를 줍는 노인으로 위장한 채 멀찍이 자리를 잡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최유라가 친구들과 함께 나타났다. 그녀의 친구들 역시 그녀만큼이나 화려하고 값비싼 옷차림이었다. 그들은 웃고 떠들며 자리에 앉아 음료를 주문했다. 박민서는 귀를 기울였다. 유라야, 결혼 준비는 잘 돼. 강지훈 씨는 여전히 내 말이라면 껌뻑 죽는 거지. 한 친구가 킥킥거리며 묻자. 최유라는 우아하게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다. 말도 마. 순진에 빠져서 내가 하는 말은 뭐든 다 믿어. 얼마 전에는 보육원 봉사활동 이미지 한번 만들어줬더니 아주 날개 없는 천사인 줄 알더라.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에 박민서는 숨을 멈췄다. 대박, 진짜 영희 대상감이다. 최유라. 근데 시어머니 될 사람은 좀 깐깐해 보이지 않아. 그 유명한 박민서 회장이잖아. 아, 그 할망구 걱정 마. 몇 번 만나보니까 별거 아니던데. 그냥 고상한 척하는 늙은이야. 선물 몇 개 안겨주고 알랑거리니까 금방 넘어가더라고. 어차피 결혼하고 나면 실권은 아들인 강지훈한테 넘어올 거고. 그럼 그 집 재산은 다 내 거나 마찬가지지. 최유라와 친구들은 뭐가 그리 재미있는지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의 대화는 계속해서 태아그룹의 재산, 결혼 후 누리게 될 호화로운 생활, 그리고 강지훈을 어떻게 구워 삶을지에 대한 노골적인 계획들로 이어졌다. 박민서는 폐지를 줍는 척하며 구부린 허리를 펼 수 없었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분노와 배신감이 그녀를 덮쳤다. 아들을 향한 사랑은 한 톨도 없었다. 오직 돈과 지위를 향한 탐욕만이 번들거리고 있었다. 할망구. 그 단어가 박민서의 뇌리에 비수처럼 박혔다. 아들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한다는 두 여자 중 한 명은 다른 한 명을 뒤에서 할망구라 부르며 조롱하고 있었다.
박민서는 조용히 자리를 떴다. 더 이상 들을 필요도, 확인할 필요도 없었다. 이미 차고 넘치는 증거들이 그녀의 심장을 난도질하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모든 진실을 어떻게 아들에게 보여주느냐의 문제였다. 순진한 아들이 받을 상처가 가슴 아팠지만 썩어 문드러진 환부를 도려내지 않으면 온몸이 썩게 될 터였다. 그녀의 눈빛이 시장의 그 어떤 칼보다도 차갑고 날카롭게 빛나기 시작했다. 최유라와 친구들의 대화를 엿들은 그날 이후 박민서의 세상은 뒤바뀌었다. 이전까지는 막연한 의심과 불길함이었다면 이제는 명백한 사실과 차가운 분노가 그녀의 심장을 지배했다. 할망구, 순진해 빠진 강지훈, 그 집 재산은 다 내 거. 모욕적인 단어들이 밤낮으로 그녀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인성의 문제가 아니었다. 아들의 인생과 태아그룹을 송두리째 집어삼키려는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극이었다. 시험은 끝났다. 이제는 전쟁이었다. 다음 날 새벽, 박민서는 김은자의 모습으로 자신의 누추한 단칸방을 나섰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시장이 아닌 인적이 드문 한강 둔치의 한적한 주차장으로 향했다. 약속된 장소에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서 있었다. 조 상무의 차였다. 그녀가 채오르자 조 상무는 고개 숙여 인사하면서도 자신의 주군이 처한 남루한 행사에게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무능하여 회장님께서 이런 고초를 겪으시게 했습니다. 제인 탓이 아니네. 오히려 내가 고맙지. 자네가 없었다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야. 박민서의 목소리는 김은자의 갈라진 음성이 아닌 본래의 낮고 위험 있는 음성이었다. 그녀는 차 안에서 두꺼운 분장을 닦아내고 가발을 벗었다. 피곤함이 서린 그녀의 맨 얼굴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서려 있었다. 조, 상무. 지난번에 했던 조사는 모두 수면 위를 핥는 수준이었어. 이제부터는 바닥까지 파고들어야겠네. 최유라. 그리고 그 가족의 모든 것을 샅샅이 뒤져 뼈와 살을 분리해서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확인해야겠어. 합법, 불법,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야.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써. 알겠습니다. 어떤 것부터 시작할까요? 최유라 부친의 건설사, 장부, 거래 내역, 세금 기록, 숨겨진 채무까지 전부 다. 그리고 최유라 모친이 재직 중이라는 대학에도 사람을 붙여 평판, 동료 관계, 실제 직위가 무엇인지 알아봐. 마지막으로 최유라. 그 아이의 과거를 훑어야겠어. 학창시절 친구들, 예전 직장 동료들, 과거에 만났던 남자들까지 돈을 쓰든 위협을 하든 필요한 건 뭐든지 해. 내가 원하는 건 진실 그 자체야. 박민서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조 상무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주군이 얼마나 큰 결심을 했는지 그 눈빛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태아그룹의 막강한 정보력과 자금력이 총동원되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그 후 며칠 동안 박민서는 다시 시장의 평범한 달걀 장수 김은자로 돌아왔다. 그녀는 묵묵히 달걀을 팔고 다른 상인들과 시시껄렁한 농담을 나누며 최유라의 동태를 살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눈에 비친 최유라는 이전과 달랐다. 이전에는 그저 철없고 예의 없는 부잣집 아가씨였다면 이제는 완벽한 가면을 쓴 포식자, 아들의 심장에 독리를 박으려는 암살자로 보였다. 최유라가 친구들과 웃으며 지나갈 때 박민서는 그 웃음소리 뒤에 숨겨진 탐욕의 그림자를 보았다. 일주일 뒤 조 상무에게서 첫 번째 연락이 왔다. 약속된 장소는 허름한 국밥집의 구석진 자리였다. 작업복 차림으로 위장한 조 상무는 박민서의 맞은편에 앉아 작은 USB 하나를 건넸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날 밤 단칸방으로 돌아온 박민서는 조 상무가 건넨 낡은 태블릿 PC에 USB를 꽂았다. 화면에 떠오른 첫 번째 보고서는 최유라 부친의 건설사에 대한 것이었다. 서류상으로 멀쩡해 보였던 회사는 속부터 썩어 문드러져 있었다. 수십억 원의 부채,
분식회계로 부풀려진 장부, 유령 직원을 이용한 자금 횡령, 이미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곧 터지기 직전의 시한폭탄과도 같았다. 초의 사장은 딸과 태아그룹의 혼사를 담보로 사채 시장에서 거액의 돈을 빌려 겨우 막고 있는 실정이었다. 박민선은 마른 침을 삼켰다. 이것은 명백한 사기 결혼이었다. 태아그룹의 자금으로 부실 기업을 막고 자신들의 빚을 청산하려는 추악한 계획. 두 번째 보고서는 최유라의 모친에 대한 것이었다. 명문대 교수라던 그녀는 정식 교수가 아닌 시간 강사에 불과했다. 그나마도 몇 년 전 학생들과의 불미스러운 문제로 해촉된 상태였다. 그들은 완벽하게 자신들의 신분을 위조하고 부풀려서 지훈에게 그리고 태아그룹에 접근했던 것이다. 박민선은 태블릿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분노보다 더 큰 것은 아들에 대한 안타까움이었다. 순수하고 사람을 잘 믿는 아들이 저런 추악한 거미줄에 걸려들었다는 사실이 심장을 도려내는 듯 아팠다. 며칠이 더 흘렀다. 박민서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수척해졌다. 밤에는 태아그룹의 회장으로 돌아와 차가운 진실과 마주해야 했고 낮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시장의 소음 속에서 버텨내야 했다. 이중 생활의 무게가 그녀를 짓눌렀지만 그녀는 쓰러질 수 없었다. 두 번째 보고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조 상무는 최유라의 과거 행적에 대한 자료들을 가져왔다. 그녀가 큐레이터로 일했다는 갤러리는 이름만 있는 유령 갤러리였고 그곳에서 그녀는 부유한 남성들을 상대로 로비를 하는 역할을 했었다. 그녀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녀를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는 사람, 목표를 위해서라면 영혼까지 팔 사람으로 기억했다. 심지어 지훈을 만나기 직전까지도. 다른 재벌 2세와 교제하며 결혼을 시도하다가 실패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났다.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는 최유라와 그녀의 어머니가 나눈 문자 메시지, 일부가 복원되어 있었다. 엄마, 강지훈은 정말 쉬워. 내가 하는 말은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거야. 조금만 더 참으면 이 지긋지긋한 빚더미도 끝이야. 잘하고 있다. 내 딸. 절대 꼬리 잡히면 안 돼. 박민서 그 늙은 여우가 보통 내기가 아니니 그 앞에서는 숨소리 하나까지 조심해야 한다. 박민서는 더 이상 읽어 내려갈 수 없었다. 그녀는 태블릿을 덮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그동안 퍼즐 조각처럼 흩어져 있던 의심들이 이제 하나의 완전하고 끔찍한 그림으로 완성되었다. 최유라와 그녀의 가족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아들에게 접근했다. 그들의 친절함, 우아함, 완벽해 보였던 모든 것은 아들의 재산을 노리고 짜인 거대한 연극의 일부였을 뿐이다. 박민서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창밖을 보니 어느새 동이 트고 있었다. 시장의 하루가 곧 시작될 터였다. 그녀는 기계적으로 다시 김은자의 분장을 시작했다. 주름을 그리고 검버섯을 찍어 바르고 허름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거울 속에 비친 초라한 늙은이의 모습. 하지만 그 눈빛만은 밤의 어둠보다도 새벽의 냉기보다도 더 차갑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 모든 패는 그녀의 손안에 들어왔다. 이 진실을 어떻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터뜨릴 것인가. 아들의 상처를 최소화하면서 저 뻔뻔하고 탐욕스러운 자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진실을 마주하게 할 방법은 무엇인가. 박민서는 김은자의 가면 뒤에서 태아그룹의 총수로서 마지막 방역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모든 진실을 손에 쥔 박민서는 복수의 칼날을 갈면서도 한편으로는 깊은 고뇌에 빠졌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아들 지훈에게 알려야 하는가? 어떤 방법이 아들에게 가장 적은 상처를 남길 것인가? 그녀가 시장에 나가는 발걸음은 하루가 다르게 무거워졌다. 차라리 모든 것이 자신의 오해였기를. 최유라가 탐욕스러운 사기꾼이 아니기를 바라는 신락 같은 미련이 그녀를 괴롭혔다. 하지만 최유라는 박민서의 마지막 남은 미련마저 자신의 손으로 가차없이 끊어버렸다. 그날은 유난히 맑고 화창한 날이었다. 최유라는 얼마 전 새로 구입한 한정판 명품백을 들고 친구와의 브런치 약속에 가는 길이었다. 눈처럼 새하얀 악어 가죽으로 만들어진 그 가방은 그녀의 손에서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시장 골목을 지나 근처의 고급 브런치 카페로 향하고 있었다. 비록 시장의 너저분한 풍경이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그 카페는 지름길인 이 골목을 통과하는 것이 가장 빨랐다. 한편 박민서는 리어카를 끌고 비좁은 골목길을 힘겹게 빠져나가고 있었다. 맞은편에서 오던 다른 상인의 수레의 길을 비켜주다가 잠시 균형을 잃고 리어카가 한쪽으로 기울었다. 그 순간 최유라가 골목 모퉁이를 돌아 나왔다. 기울어진 리어카의 흙투성이 바퀴가 최유라의 하얀 가방 측면을 그대로 긁고 지나갔다. 억!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비명이 골목을 갈랐다. 최유라는 자신의 가방을 내려다보았다. 눈부시게 하얗던 가죽 위로 검고 더러운 흙먼지 자국이 길게 나 있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최유라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박민서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달려들었다. 죄송합니다. 아가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박민서는 본능적으로 허리를 숙이며 사과했다. 하지만 이번에 최유라는 사과를 받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다. 그녀에게 늙은 노파의 실수는 용서의 대상이 아니었다. 자신의 완벽한 하루를, 그리고 아끼는 가방을 망친 용서할 수 없는 범죄였다. 죄송하다는 말로 이게 해결될 것 같아. 이 가방이 얼마짜리인 줄 알아? 네가 평생 달걀을 팔아도 만져보지도 못할 돈이야. 근데 감히 어디다 이딴 더러운 흙을 묻혀? 그녀의 고함에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구경꾼들이 생기자 최유라는 더욱 기세등등해졌다. 그녀는 마치 정의를 구현하는 심판자라도 된 양 박민서를 손가락질하며 몰아세웠다. 어떻게 할 거야? 당장 변상해 하니. 변상할 능력은 되나 당신 같은 거렁뱅이가? 박민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온몸으로 쏟아지는 모욕을 견뎌내고 있었다. 그녀의 침묵이 최유라의 분노에 더욱 불을 지폈다. 최유라는 이성을 잃고 박민서의 리어카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그 안에 있던 달걀판 하나를 집어들었다. 말을 못해? 그럼 이걸로라도 갚아. 그녀는 달걀판을 그대로 바닥에 내리쳤다. 와장창 하는 파열음과 함께 수십 개의 달걀이 박민서의 발치에서 박살이 났다. 노른자와 흰자가 그녀의 신발과 바지를 더럽히며 바닥으로 흘러내렸다. 구경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낮은 탄식이 터져나왔다. 한 사람의 생계수단을 저렇게 무참히 짓밟는 행위는 아무리 화가 났다고 해도 도를 넘은 것이었다. 이걸로는 부족하지? 당신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밟아줘야 정신을 차리지. 최유라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른 달걀판에도 손을 뻗으려 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유라 씨,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훈이었다. 그는 근처에 볼 일이 있어 왔다가 소란스러운 소리에 골목으로 들어선 참이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엉망이 된 바닥과 잔뜩 화가 난 약혼녀, 그리고 그 앞에서 망견자실하게 서 있는 초라한 노파의 모습이었다. 최유라는 지훈의 목소리에 화들짝 놀랐다. 그리고 다음 순간 놀랄 만큼 빠른 속도로 그녀의 얼굴 표정이 바뀌었다. 방금 전까지 분노로 일그러져 있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상처받은 피해자의 얼굴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오브? 그녀는 지훈에게 달려가 와락 안겼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이게 다 뭐예요? 지훈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다. 최유라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오빠, 나 너무 무서웠어요. 저 할머니가 갑자기 저한테 달려들어서 가방을 뺏으려고 했어요. 제가 저항하니까 갑자기 자기 달걀을 바닥에 던지면서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돈을 뜯어내려고 작정한 사람 같았어요. 완벽한 거짓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내뱉는 그 말에 박민서는 온몸의 피가 식는 것을 느꼈다. 지훈의 시선이 박민서에게로 향했다. 그 눈에는 경계심과 약간의 연민이 섞여 있었다. 할머니! 정말입니까? 정말 제 약혼녀의 가방을 훔치려고 하셨어요. 박민서는 차마 입을 열 수 없었다. 아들의 눈을 보고 거짓말을 할 수도.
그렇다고 지금 이 자리에서 진실을 밝힐 수도 없었다. 그녀의 침묵을 지우는 암묵적인 시인으로 받아들였다. 지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지갑에서 지폐 몇 장을 꺼내 박민서에게 내밀었다. 사정이 딱해 보이시는데 그래도 이건 아니죠. 이걸로 깨진 달걀값은 충분할 테니 이걸 받으시고 다시는 이런 일 하지 마세요. 아들의 손이 자신의 손에 돈을 쥐어주는 순간 박민서는 시간이 멈추는 것 같았다. 아들이 건넨 돈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그 돈은 그녀의 손바닥뿐만 아니라 어머니로서의 심장까지 태워버리는 듯했다. 평생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는데 이제 그 아들은 자신의 적의 편에 서서 자신에게 동정을 베풀고 있었다. 이보다 더한 비극이, 이보다 더한 지옥이 어디 있을까? 오빠, 저런 사람한테 돈을 왜 줘요? 경찰에 신고해야지. 최유라가 지훈의 팔을 잡아 끌며 불만스럽게 말했다. 됐어요. 연세도 많으신데 일을 크게 만들어서 뭐 하겠어. 그냥 가요.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놀란 가슴 진정시켜야지. 지훈은 최유라의 어깨를 감싸 안고 그녀를 다독이며 자리를 떴다. 그는 떠나는 순간까지 박민서를 한 번도 제대로 돌아보지 않았다. 마치 길가에 돌멩이를 지나치듯 그렇게 자신의 어머니를 스쳐 지나갔다. 한참 동안 박민서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손 안에는 아들이 쥐어준 구겨진 지폐 몇 장이 남아 있었다. 주변의 구경꾼들도 하나둘씩 흩어졌다. 엉망진창이 된 바닥과 깨진 달걀의 비린내와 가슴을 후벼 파는 듯한 고통만이 그녀와 함께 남았다. 그녀는 천천히 허리를 숙여 바닥에 널브러진 달걀 껍데기를 치우기 시작했다. 눈물조차 흐르지 않았다. 슬픔과 분노, 배신감 같은 모든 감정들이 불타오르다 못해 차갑게 재로 변해버린 것 같았다. 그날 이후 박민서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한 조각의 망설임은 완전히 사라졌다. 아들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단 하나, 저 악마 같은 여자에게서 아들을 구해내는 길만이 남았을 뿐이다. 그 과정에서 아들이 상처 입고 고통스러워 하더라도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해야만 했다. 단칸방으로 돌아온 그녀는 아들이 쥐어준 돈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그 옆에 조 상무가 가져온 최유라의 모든 비리가 담긴 보고서를 펼쳐놓았다. 이제 그녀는 마지막 무대를 준비해야 했다. 가장 화려하고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처절하게 그들의 가면을 벗겨낼 마지막 무대를. 박민서의 눈이 서늘한 불꽃처럼 타오르기 시작했다. 지옥의 문은 이제 막 열린 참이었다. 아들이 쥐어준 돈을 받아든 그날 이후 박민서의 시간은 두 갈래로 나뉘어 흘렀다. 시장에서의 김은자는 여전히 말없이 달걀을 파는 초라한 노파였지만 그 눈빛에는 이전과 다른 무게감이 실렸다. 그녀는 더 이상 최유라를 관찰하지 않았다. 이미 모든 것을 아는 자의 고요함으로 그저 마지막 때를 기다릴 뿐이었다. 그리고 밤이 되면 그녀는 태아그룹의 총수 박민서로 돌아와 조상무와 함께 마지막 무대를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모든 증거자료, 관련자들의 증언, 그리고 최유라의 숨통을 끊어놓을 결정적 한 방까지 거대한 그물이 촘촘하게 짜여지고 있었다. 한편 강지훈의 마음속에는 그 자신도 인지하지 못하는 작은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시장 골목에서의 일은 유라의 눈물과 해명으로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는 사랑하는 약혼녀가 겪었을 공포와 충격을 위로하며 그녀의 편에 섰다. 하지만 밤이 되어 홀로 침대에 누우면 문득 그 노파의 얼굴이 떠올랐다.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슬픔도 분노도 담겨 있지 않던 텅 빈 눈동자. 그리고 자신의 손에 돈이 쥐어졌을 때 미세하게 떨리던 그 앙상한 손. 무언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가시처럼 그의 마음 한구석에 박혀 있었다. 며칠 후 지우는 유라와 함께 청담동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그곳은 두 사람의 약혼을 축하하기 위해 지훈이 특별히 예약한 장소였다. 분위기는 더할 나위 없이 로맨틱했고 유라는 평소보다 더 아름답고 사랑스러웠다.
지우는 마음속에 작은 찜찜함을 애써 지우며 이 순간을 즐기려 했다. 문제는 메인 요리가 나왔을 때 발생했다. 유라가 주문한 스테이크의 굽기가 그녀가 원했던 미디엄 레어가 아닌 미디엄에 가깝게 익혀져 나온 것이다. 사소한 실수였고 다시 해달라고 요청하면 그만인 일이었다. 저기요. 유라가 손을 들어 담당 서버를 불렀다. 젊은 신입 서버가 긴장한 얼굴로 다가왔다. 네, 거치 손님 무슨 문제 있으십니까? 유라는 포크로 스테이크를 한번 쿡 찔러보고는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게 지금 미디엄 레어로 보여요. 내가 그렇게 강조해서 주문했는데 귀가 안 들려요. 아니면 머리가 나쁜 거예요. 갑작스러운 공격에 젊은 서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죄송합니다. 주방에 다시 말씀드려 바로 새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뒤했어요. 이미 입맛 버렸으니까. 당신 같은 사람은 이런 곳에서 일할 자격이 없어. 매니저 불러요. 당장. 유라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주변 테이블의 손님들까지 힐끔거릴 정도로 날카로웠다. 지우는 당황해서 유라의 팔을 잡았다. 유라 씨, 왜 그래요? 그냥 실수인데 다시 해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실수 오빠. 이건 그냥 실수가 아니야. 이건 손님에 대한 기만이고 레스토랑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라고. 이런 기본적인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어떻게 최고급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장사를 해. 이런 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기는 거야. 그녀는 지훈의 만류를 뿌리치고 기어코 매니저를 불러세웠다. 그리고는 매니저 앞에서 방금 전의 상황을 몇 배는 더 과장하며 젊은 서버를 몰아세웠다. 서버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고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결국 매니저는 연신 허리를 숙여 사과하며 그날 식사비 전액을 받지 않겠다고 했고 그 젊은 서버는 손님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해야 했다. 지우는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얼굴이 화끈거렸다. 음식이 잘못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한 사람의 인격을 저렇게까지 짓밟을 일은 아니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다. 무엇보다 그를 혼란스럽게 한 것은 유라의 모습이었다. 평소 아이들에게 상냥하고 봉사활동을 다니며 약자에게 온정을 베푼다던 그녀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레스토랑을 나와 채 탄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지훈이 먼저 침묵을 깼다. 유라 씨, 아까는 좀 심했어요. 그 서버분, 아직 나이도 어려 보이던데? 그러자 유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훈을 돌아보았다. 오빠, 지금 내 편을 안 들고 그 종업원 편을 드는 거야. 내가 정당한 컴플레인을 한 게 그렇게 잘못됐어. 정당한 컴플레인도 정도가 있죠. 그렇게까지 모욕을 줄 필요는 없었잖아요. 그 사람도 누군가의 귀한 자식일 텐데. 모욕난 사실을 말한 것뿐이야. 그리고 오빠는 너무 물러.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빠를 쉽게 보는 거야. 강한 사람에겐 알아서 기고. 약한 사람은 밟아줘야 하는 게 세상 이치라고. 태아그룹을 이끌어갈 사람이 그렇게 마음이 약해서 어떻게 하겠어. 그 순간 지우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약한 사람은 밟아줘야 한다. 이 끔찍한 말이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의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 문득 시장 골목에서 울먹이며 자신에게 안기던 유라의 모습과 그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던 노파의 모습이 겹쳐졌다. 그때도 유라는 노파를 돈이나 뜯어내려는 사람으로 몰아세웠었다. 어쩌면 그때 내가 본 것이 전부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뱀처럼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그날 밤 지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거실에 홀로 앉아 유라와의 관계를 처음부터 되짚어 보았다. 그녀는 언제나 완벽했다. 그가 좋아하는 것을 정확히 알았고 그의 기분을 귀신같이 맞췄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녀가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희생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꺾으면서까지 그를 이해하려 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모든 것은 항상 그녀의 뜻대로 흘러갔고 그는 그것을 그녀의 뛰어난 능력이라고만 생각했다. 의심의 씨앗은 한번 싹을 틔우자 무서운 속도로 자라났다. 그는 다음 날 유라가 봉사활동을 한다던 보육원에 전화를 걸었다.
기부 의사를 밝히며 자연스럽게 최유라라는 봉사자에 대해 물었다. 보육원 원장은 잠시 기억을 더듬더니 이렇게 말했다. 아, 최유라 씨요. 한두 달 전쯤에 기자분들이랑 같이 오셔서 아이들하고 사진 몇 장 찍고 가신 분 말씀이시죠? 그 후로는 뵌 적이 없네요. 지우는 수화기를 든 채 그대로 굳어버렸다. 천사 같던 그녀의 봉사활동이, 그가 그토록 감동했던 그 모습이 전부 언론에 보여주기 위한 쇼였다는 말인가. 혼란스러움이 극에 달했을 때 그가 찾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어머니, 박민서 회장이었다. 그는 그 길로 차를 몰아본가로 향했다. 밤늦게 아들이 찾아오자 박민서는 놀랐지만 이내 모든 것을 짐작했다는 듯 차분하게 그를 서재로 맞았다. 지우는 어머니 앞에 서자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린 듯 어디서부터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다. 어머니, 제가 사람을 잘못 본 걸까요? 힘겹게 꺼낸 아들의 첫마디에 박민서는 아무 말 없이 차를 따랐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단다. 꿀처럼 달콤한 말을 하지만 독을 품은 사람이 있고, 무뚝뚝하고 쓴 소리를 하지만 그 안에 진심을 담은 사람도 있지. 저는 유라 씨가 꿀과 진심을 모두 가진 사람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모르는 다른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순진하고 어리석었던 걸까요? 박민서는 아들의 흔들리는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지금 모든 진실을 말해주고 싶었지만 그녀는 참았다. 아들 스스로가 깨닫고 일어서야 했다. 사람의 진심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나는 법이다. 특히 아무런 이득이 없는 사람에게,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본질을 알 수 있지.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네 마음으로 직접 느껴라. 그리고 그 어떤 진실을 마주하더라도 도망치지 말고 정면으로 맞서 싸울 용기를 가져야 한다. 내 뒤에는 언제나 내가 있다는 걸 잊지 말고. 어머니의 말은 명확한 해답을 주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지은의 마음을 가라앉혔다. 어머니는 그를 비난하지도 동정하지도 않았다. 그저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등불을 비춰줄 뿐이었다. 서재를 나오며 지우는 결심했다. 더 이상 유라가 보여주는 모습만을 믿지 않겠다고. 자신의 눈과 귀로 직접 모든 것을 확인하겠다고. 어머니의 말처럼 어떤 진실이 기다리고 있더라도 그는 피하지 않을 터였다. 사랑에 눈이 멀었던 순진한 왕자의 눈이 이제 막 고통스러운 진실을 향해 뜨이고 있었다. 어머니와의 대화 이후 강지우는 더 이상 순진한 사랑꾼이 아니었다. 그의 머릿속은 차가운 이성으로 가득 찼고 심장은 배신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얼어붙어 있었다. 그는 어머니의 조언대로 최유라의 말이 아닌 행동을 보기로 결심했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콩깍지를 스스로 벗겨내기 위한 고통스러운 여정이 시작되었다. 그는 유에게 알리지 않고 그녀의 뒤를 밟기 시작했다. 나 며칠간의 관찰 결과 그녀의 일상은 그가 알던 것과 사뭇 달랐다. 친구와 브런치를 먹으러 간다던 그녀는 고급 스파에서 전신 관리를 받았고 갤러리 미팅이 있다던 날에는 강남의 한 명품 편집숍에서 쇼핑을 즐겼다. 모두 사소한 거짓말이었지만 그 거짓말들이 모여 지훈의 신뢰에 균열을 냈다. 결정적인 사건은 며칠 뒤에 일어났다. 유라는 아버지의 건설회사에 중요한 손님이 오기로 했다며 지훈과의 저녁 약속을 취소했다. 그 순간 지훈의 머릿속에 경고등이 켜졌다. 그는 무언가에 이끌린 듯 유라의 부친이 운영한다는 건설 회사 주소로 차를 몰았다. 회사 건물은 예상보다 훨씬 낡고 허름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지훈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험상궂은 인상의 남자 몇 명이 최유라와 그녀의 아버지를 둘러싸고 고성을 지르고 있었다. 초 회사장 이번 달까지 돈 못 갚으면 약속대로 회사 넘기는 거 잊지 않았겠지.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제 딸이 곧 태아그룹 며느리가 됩니다. 결혼만 하면 이 돈의 몇십 배를 갚아드릴 수 있습니다. 그 결혼이 언제 될 줄 알고 기다려. 당장 다음 주까지 해결 못하면 험한 꼴 보게 될 줄 알아. 최유라는 겁에 질려 아버지 뒤에 숨어 있었지만 그녀의 입에서는 놀라운 말이 흘러나왔다. 걱정 마세요.
강지우는 저한테 푹 빠져서 제가 하자는 대로 다 해요. 결혼 전에라도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빼낼 수 있다고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우는 차 안에서 온몸이 굳어버렸다. 투자금 돈을 빼내 방금 자신이 들은 말이 현실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사채업자들에게 둘러싸여 태아그룹의 돈을 미끼로 시간을 벌고 있는 약혼녀. 그 모습은 그가 알던 우아하고 고상한 최유라가 아니었다. 그는 조용히 차를 돌렸다. 심장이 깨진 유리 조각처럼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다. 같은 시각. 박민서는 조 상무와 함께 태아그룹이 비밀리에 운영하는 안가, 안지아에 있었다. 이곳은 외부의 어떤 감청이나 추적도 불가능한 완벽한 보안 시설이었다. 김은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차가운 카리스마를 내뿜는 태아그룹의 총수 박민서만이 존재했다. 조 상무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했다. 그는 마지막 조사 결과를 담은 파일을 박민서의 앞에 내려놓았다. 회장님, 예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단순히 빚을 갚기 위한 사기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박민서는 말없이 파일을 열었다. 그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최유라의 아버지는 단순한 부실기업 사장이 아니었다. 그는 전문 사기꾼들과 한패가 되어 태아그룹을 상대로 한 거대한 금융사기를 계획하고 있었다. 그들의 계획은 이러했다. 일단 최유라가 지훈과 결혼하여 안주인 자리를 꿰차면 그녀가 지훈을 설득해 태아그룹의 자회사인 태아건설이 대규모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하도록 유도한다. 이 프로젝트는 서류상으로는 완벽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이 허구였다. 개발 부지는 법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그린벨트 지역이었고 관련 허가, 서류는 전부 위조된 것이었다. 최유라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유령 회사가 이 프로젝트의 하청업체로 선정되어 태아건설로부터 수천억 원에 달하는 초기 투자금을 받게 된다. 그리고 그들은 그 돈을 여러 개의 대포 통장과 해외 계좌로 빼돌린 뒤 회사를 부도 처리하고 잠적할 계획이었다. 성공한다면 태아그룹은 막대한 자금 손실과 함께 주가 폭락, 그리고 그룹 전체의 신뢰도에 치명타를 입게 될 터였다. 이게 전부 사실인가? 박민서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아들의 결혼을 이용해 그룹 전체를 무너뜨리려는 음모, 상상을 초월하는 악랄함에 그녀는 현기증을 느꼈다. 네, 저희 팀이 초회 사장 사무실에 잠입하여 확보한 프로젝트 기획서, 원본과 자금 세탁 계획서입니다. 그리고 상무는 떨리는 손으로 소형 녹음기를 꺼내 재생했다. 녹음기에서는 최유라와 그녀의 아버지가 나누는 대화가 흘러나왔다. 아빠, 정말 이 계획 성공할 수 있을까? 너무 위험하잖아. 걱정 마라. 강지훈, 그 멍청한 놈은 내 손바닥 안에 있어. 결혼만 하면 태아그룹 금고는 우리 것이나 다름없다. 박민서, 그 늙은 여우가 눈치채기 전에 모든 걸 끝내야 하해. 내 연기력만 믿는다. 따라. 알았어. 강지훈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척 연기하면 되니까. 그 인간. 내가 눈물 한 번만 흘려도 어쩔 줄을 몰라. 생각보다 더 멍청해서 다루기 쉬워. 터덕각. 박민서는 녹음기를 껐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다. 안가의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저 수많은 불빛들, 남편과 함께. 그리고 남편이 떠난 후에는 홀로 피땀 흘려 지켜온 그녀의 제국이었다. 그런데 저 하찮고 탐욕스러운 벌레들이 그 제국을 통째로 삼키려 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지고 서늘하고 비정한 결단만이 남았다. 그녀는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니었다. 아들을 지키고 자신의 왕국을 지켜야 하는 여왕이었다. 조상무. 네, 회장님. 약혼식 날짜가 언제라고 했지?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그날 모든 것을 끝낸다. 박민서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도 분노도 연민도 없었다. 오직 냉혹한 심판자의 얼굴만이 남아있었다. 약혼식에 올 손님들 명단을 다시 확인하고 언론사에도 연락해 태아그룹의 세기의 약혼식이 될 거라고 아주 대대적으로 홍보하게. 그리고 오늘 우리가 확인한 모든 증거 자료들을
그날 하객들에게 보여줄 영상으로 만들어 단 하나의 거짓도, 과장도 없이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럼 강지훈 도련님께는, 지훈이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마. 그 아이도 자신의 눈으로 직접 진실을 봐야만 해. 고통스럽겠지만 그게 그 아이가 치러야 할 성장의 대가다. 박민서는 창가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았다. 저 불빛들 중 하나가 되기 위해 기어오르려는 벌레들의 최후를 그녀는 이제부터 가장 화려하고 잔인한 방식으로 집행할 생각이었다. 복수의 무대는 마련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주연 배우들이 무대 위로 올라오는 것뿐이었다. 운명의 날, 약혼식까지 남은 시간은 일주일. 그 시간은 각기 다른 인물들에게 전혀 다른 의미로 흘러가고 있었다. 최유라와 그녀의 가족에게 일주일은 달콤한 승리를 앞둔 축제의 서곡이었다. 그들은 이미 태아그룹의 주인이 된 듯 행동했다. 최고급 백화점의 VVIP 룸을 통째로 빌려 약혼식에 입을 드레스를 골랐고 수십억 원대의 보석을 아무렇지 않게 주문했다. 최 사장은 딸의 결혼을 담보로 빌렸던 사채를 더 큰 규모의 대출로 막고 남은 돈으로 도박판을 전전하며 흥청망청거렸다. 유라야, 약혼식 끝나면 바로 지훈이한테 말해서 태아건설 신도시 프로젝트 투자금부터 집행하라고 해. 더 이상은 우리도 버티기 힘들어. 걱정 마. 아빠. 강지훈은 이제 내 손바닥 아니야. 내가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할걸. 그 돈만 들어오면 이 지긋지긋한 빚쟁이들도 다 끝장이야. 그럼 나는 태아건설 사장 자리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어. 당신은 태아미술관 관장 어때? 그들의 대화에는 일말의 불안감도 죄책감도 없었다. 오직 성공에 대한 탐욕과 오만함만이 가득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짜놓은 완벽한 계획에 취해 발밑에 땅이 꺼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반면 강지훈에게 일주일은 지옥으로 향하는 카운트다운이었다. 사채업자들 앞에서 돈을 구걸하던 유라의 모습은 그의 뇌리에 낙인처럼 새겨졌다. 그는 그날 이후 유라를 피했다. 유라는 그의 갑작스러운 냉담함에 당황하며 평소처럼 눈물과 애원으로 그를 구슬리려 했지만 더 이상 통하지 않았다. 오빠, 왜 그래? 약혼식이 얼마 안 남았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차갑게 구는 거야? 피곤해서 그래요. 회사 일이 많아서. 거짓말. 혹시 다른 여자 생긴 거야? 아니면 우리 사이에 무슨 문제라도 있어? 그녀의 악어새의 눈물에 이제 지훈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 눈물 뒤에 숨겨진 계산적인 의도가 훤히 보여 역겨울 뿐이었다. 그는 대답 대신 침묵을 택했다.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아직 없었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끝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는 거대한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 고립된 채 그저 운명의 날이 다가오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볼 뿐이었다. 그리고 박민서에게 일주일은 기나긴 전쟁의 마침표를 찍기 위한 마지막 준비 기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시장에 나가지 않았다. 대신 태아그룹의 심장부인 회장실에서 모든 것을 지휘했다. 그녀의 지시는 냉정하고 신속했다. 약혼식이 열릴 호텔의 모든 CCTV는 우리 쪽에서 통제할 수 있도록 손을 써두게. 음향 및 영상 장비도 우리 팀이 직접 설치하고 외부 인력은 철저히 배제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보안팀 인력도 평소의 3배로 늘리고 행사장 곳곳에 사복 차림으로 배치하도록. 그녀는 단순한 약혼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었다. 거대한 적을 섬멸하기 위한 전장을 구축하고 있었다. 조 상무는 그녀의 충실한 장수가 되어 모든 명령을 일사불란하게 실행에 옮겼다. 최유라와 그 가족의 모든 비리를 담은 영상은 한 편의 다큐멘터리처럼 편집되었다. 그들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 파일은 가장 선명한 음질로 복원되었고 위조된 서류와 장부들은 그래픽을 통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구성되었다. 모든 준비는 완벽했다. 약혼식 전날 밤, 박민서는 마지막으로 김은자가 되어 자신이 머물렀던 누추한 단칸방을 찾았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낡은 이부자리, 작은 밥상. 그녀는 그 방에 앉아 지난 몇 달간의 시간을 조용히 되돌아보았다. 태아그룹의 총수가 아닌
가난한 달걀 장수 김은자로 살았던 시간. 그 시간 속에서 그녀는 돈과 권력의 허상을 보았고 인간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선의와 악의를 동시에 목격했다. 이 경험은 그녀를 더욱 단단하고 현명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방 한 구석에 남겨두었던 낡은 리어카를 보았다. 저 리어카가 그녀의 무기였고 방패였다. 그녀는 조용히 리어카의 손잡이를 닦았다. 그리고는 마지막 남은 달걀 한 판을 들고 밖으로 나섰다. 맞은편 집에 사는 홀로 아이 셋을 키우는 아주머니에게 말없이 건네주고 돌아섰다. 그것이 김은자로서의 마지막 행동이었다. 그녀는 미련 없이 단칸방의 문을 잠그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김은자는 죽었다. 이제 오직 박민서만이 남았다. 드디어 운명의 날이 밝았다. 약혼식이 열리는 태아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대한민국 상류층을 모두 모아놓은 듯 화려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다. 눈부신 샹들리에 아래 최고급 샴페인을 든 하객들이 서로 웃으며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거대한 스크린에서는 지훈과 유라의 행복한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로맨틱한 음악과 함께 상영되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오늘의 주인공인 강지훈과 최유라가 서 있었다. 지훈은 값비싼 턱시도를 입었지만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기계적으로 하객들을 맞으며 웃고 있었지만 눈은 텅 비어 있었다. 반면 최유라는 인생 최고의 순간을 맞이한 여왕처럼 빛나고 있었다. 수억 원을 호가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순백의 드레스는 그녀의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그녀는 지훈의 팔에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하객들의 축하를 받았다. 그녀의 눈에는 곧 태아그룹의 안주인이 되리라는 야망이 불타고 있었다. 박민서는 우아한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하객들 사이를 오가며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자애로운 어머니의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감돌았다. 그녀는 조 상무와 눈빛을 교환했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무언의 신호였다. 시간이 흘러 약혼식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무렵이었다. 사회자가 단상 위로 올라가 하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행사장 입구에서 작은 소란이 일어났다. 어딜 함부로 들어오려고 하세요? 여긴 아무나 들어오는 곳이 아닙니다. 보안 요원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하객들의 시선이 모두 입구로 쏠렸다. 그곳에는 허리가 구부정하고 남루한 옷차림을 한 노파 한 명이 서 있었다. 보안 요원들에게 팔을 붙잡힌 채 안으로 들어오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었다. 그 노파는 바로 마지막 연기를 위해 무대 위로 등장한 김은자, 박민서였다. 최유라는 그 노파를 보자마자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저 재수없는 달걀 장수 할망구가 어떻게 여기까지? 그녀는 자신의 완벽한 날을 망치러 온 불청객의 등장에 이성을 잃었다. 폭풍의 첫 번째 바람이 마침내 불기 시작했다. 행사장 입구의 소란에 모든 하객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최유라의 눈은 경멸과 분노로 가늘어졌다. 저 재수 없는 할망구가 여기까지 어쩐 일이지. 그녀의 완벽하게 계산된 약혼식을 망치러 온 불청객의 등장은 그녀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박민서는 보안 요원들의 손에 이끌려 나오면서도 애처로운 목소리로 외쳤다. 학생, 강지훈 학생. 지난번에 이걸 떨어뜨리고 갔어. 이걸 전해주러 왔어. 그녀는 꼬깃꼬깃한 손수건 하나를 내밀었다. 물론 지훈이 떨어뜨린 물건 같은 건 없었다. 모든 것은 최유라를 무대 중앙으로 끌어내기 위한 마지막 미끼였다. 지훈은 그 노파가 시장 골목에서 만났던 바로 그 달걀 장수 할머니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보았다. 그의 심장이 불길하게 내려앉았다. 지금 이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거대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기 직전에 숨 막히는 긴장감이 그의 온몸을 덮쳤다. 최유라는 지훈이 망설이는 것을 보고는 직접 나섰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 최고의 날에 감히 흙탕물을 끼얹으려는 저 늙고 천한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처절하게 짓밟아 주어야 직성이 풀릴 것 같았다. 당신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기어들어와. 최유라는 성큼성큼 박민서에게 다가가 그녀가 내민 손수건을 거칠게 쳐내버렸다.
어디서 수작이야. 돈이 더 필요해서 온 거라면 사람 잘못 봤어. 당신 같은 거렁뱅이한테는 단 1원도 줄 수 없으니까 당장 꺼져. 그녀의 악에 바친 목소리가 그랜드 볼룸 전체에 울려 퍼졌다. 하객들은 눈살을 찌푸리면서도 흥미진진한 구경거리에 시선을 떼지 못했다. 경호원들 뭐예요? 저 천한 것을 당장 여기서 끌어내. 소금이라도 뿌려? 뭐든 괜찮다는 일은 아면 잔치였단 예반. 최유라는 분에 못 이겨 옆 테이블에 있던 얼음물을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박민서의 얼굴에 그대로 끼얹어 버렸다. 촤악 하는 소리와 함께 차가운 물이 박민서의 얼굴과 남루한 옷을 적셨다. 물방울이 그녀의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거기까지. 얼음처럼 차갑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목소리는 김은자의 갈라진 음성이 아니었다. 수십 년간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해 온 태아그룹 총수 박민서의 목소리였다.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물에 젖은 노파가 천천히 허리를 펴기 시작했다. 구부정했던 등은 어느새 꼿꼿해졌고 힘없어 보이던 어깨는 좌중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를 뿜어냈다. 그녀는 천천히 얼굴을 가리고 있던 지저분한 가발을 벗어 던졌다. 희끗희끗한 파마 머리 아래로 단정하게 쪽진 그녀의 본래의 머리가 드러났다. 다음으로 그녀는 두꺼운 돋보기를 벗었다. 고단함에 찌들었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강철처럼 단단하고 서늘한 총수의 눈빛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어머니. 가장 먼저 그녀를 알아본 것은 지훈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비명에 가까웠다. 하객들 사이에서 경악의 탄성이 터져 나왔다. 박민서 회장님, 말도 안 돼. 저 노파가 박 회장이라고. 최유라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그녀의 눈은 공포로 극도로 팽창했다. 눈앞의 현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자신이 활망구, 거렁뱅이라 부르며 모욕하고 물까지 끼얹은 저 노파가 바로 태아그룹의 회장이자 자신의 시어머니가 될 박민서라니. 박민서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지나쳐 얼어붙은 최유라의 앞에 섰다. 그녀의 눈빛은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경멸을 담고 있었다. 네가 그토록 짓밟고 싶어 했던 가난한 달걀 장수가 바로 나다. 그 한마디에 최유라는 힉 하는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치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박민서는 더 이상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조 상무를 향해 고갯짓을 했다. 신호를 받은 조 상무가 손을 들자 행사장 전체의 조명이 꺼지고 로맨틱한 음악이 뚝 끊겼다. 하객들을 향해 있던 거대한 스크린 2개가 동시에 켜졌다. 그리고 화면에는 최유라의 진실이라는 섬뜩한 제목이 떠올랐다. 첫 번째 영상은 최유라 가족의 재산 상태와 부채 내역이었다. 수십억 원의 사채, 부도 직전의 유령효 회사, 위조된 학력과 경력 증명서가 차례대로 화면을 채웠다.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져갔다. 두 번째 영상은 태아그룹을 상대로 계획했던 거대한 사기극의 전말이었다. 위조된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 기획서, 자금 세탁을 위한 해외 페이퍼 컴퍼니 목록, 그리고 그들의 구체적인 범죄 계획이 전문가의 내레이션과 함께 하나씩 폭로되었다. 이제 웅성거림은 경악과 분노의 외침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마지막, 모든 것에 마침표를 찍는 음성 파일이 재생되었다. 강지훈, 그 멍청한 놈은 내 손바닥 안에 있어. 박민서, 그 늙은 여우가 눈치채기 전에, 네. 생각보다 더 멍청해서 다루기 쉬워. 최유라와 그녀의 아버지가 지훈과 박민서를 조롱하며 자신들의 계획을 의논하는 목소리가 선명하게 그랜드 볼룸 전체에 울려 퍼졌다. 모든 영상이 끝나고 행사장에 다시 불이 켜졌을 때 그곳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최유라의 아버지는 하객들 사이를 뚫고 도망치려다 보안 요원들에게 붙잡혔고 그녀의 어머니는 실신한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그리고 최유라는 실성한 사람처럼 웃다가 울다가를 반복하며 소리치고 있었다. 아니야, 저건 다 거짓말이야, 조작된 거라고. 여보 지훈 씨, 나 좀 봐줘. 저 여자가 우릴 이간질하려는 거야.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모든 시선은 그녀를 향한 경멸과 혐오로 가득 차 있었다. 지우는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서 있었다. 그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사랑했던 여자의 배신. 그리고 그 배신을 밝혀내기 위해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냈을 어머니. 시장 골목에서 모욕당하던 어머니의 모습. 자신이 그런 어머니의 손에 동전 몇 푼을 쥐어주던 순간이 떠오르며 그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어머니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는 차마 어머니의 얼굴을 볼 수 없어 바닥에 이마를 대고 오열했다. 그의 울음소리에는 후회와 죄책감,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다. 박민서는 무릎 꿇은 아들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차가웠던 눈빛이 아주 잠시, 아주 희미하게 흔들렸다. 아들의 상처가 그녀의 심장에도 똑같은 고통을 새기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손을 내밀지 않았다. 이 시련은 아들이 스스로 이겨내야 할 몫이었다. 그녀는 다시 좌중을 향해 몸을 돌렸다. 마이크를 잡은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장내를 장악했다. 오늘 제 아들의 약혼식에 오셔서 불미스러운 모습을 보게 해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로서 그리고 태아그룹의 회장으로서 진실을 밝혀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의 법적 책임은 제가 직접 묻겠습니다. 그녀는 조 상무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다. 저 쓰레기들 당장 내 눈앞에서 치워요. 경찰에도 연락하고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가며 최유라는 마지막까지 발악했다. 박민서, 내가 가만 안 둬. 강지훈 이 배신자. 하지만 그녀의 저주는 승리자의 선언 앞에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었다. 화려했던 세기의 약혼식은 한 가문의 추악한 탐욕이 만천해 공개되는 잔혹한 심판의 장으로 막을 내리고 있었다. 세기의 약혼식 스캔들은 다음날 대한민국을 뒤덮었다. 모든 신문과 방송의 헤드라인은 태아그룹 회장, 빈민 노파로 위장해 사기꾼 며느리 잡아내다라는 충격적인 제목으로 도배되었다. 최유라와 그 가족의 추악한 사기 행각은 물론 박민서 회장의 대담하고 치밀한 계획까지 모든 것이 대중에게 공개되었다. 최 씨 일가는 그야말로 나락으로 떨어졌다. 사기 및 횡령, 배임 미수 등 수많은 혐의로 즉시 구속 수감되었다. 태아그룹의 막강한 법무팀은 그들이 빠져나갈 아주 작은 구멍조차 허용하지 않았다. 그들을 믿고 돈을 빌려주었던 사채업자들과 그들의 사기 계획에 연루되었던 공범들까지 줄줄이 엮여 들어가면서 그들이 쌓아 올렸던 거짓의 성은 하룻밤 사이에 먼지처럼 사라져 버렸다. 사회적으로도 그들은 완전히 매장당했다. 그들이 그토록 들어가고 싶어 했던 상류사회는 이제 그들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수치스럽게 여겼다. 혼돈의 중심에서 박민서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사건 다음 날 아침, 평소와 똑같은 시간에 태아그룹 본사로 출근했다. 긴급 이사회를 소집한 그녀는 모든 이사들 앞에서 이번 사태의 전말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그룹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일은 제 개인적인 가정사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과적으로 태아그룹의 근간을 뒤흔들려는 외부의 공격으로 이어졌습니다. 저의 방식으로 이 공격을 막아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에 대해서는 그룹의 총수로서 유감을 표합니다. 그녀는 조금의 동요도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동시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태아그룹은 이와 같은 그 어떤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정도 성다 경영의 원칙을 더욱 굳건히 지켜나갈 것입니다. 그녀의 단호하고 확신에 찬 태도에 오히려 이사들은 동요를 멈추고 그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재확인했다. 위기관리 능력마저 완벽한 총수의 모습에 태아그룹의 주가는 하루 만에 폭락했다가 다음 날부터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높은 상승세를 보이며 반등했다. 위기는 그렇게 기회로 바뀌고 있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동안 오직 강지훈의 시간만이 잿더미 속에 멈춰 있었다. 그는 약혼식 이후 며칠 동안 자신의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식사도 거부한 채. 그는 스스로를 어둠 속에 가두었다.
사랑했던 여자에 대한 배신감보다 더 큰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감이었다.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어머니가 겪어야 했던 수모. 자신이 조금만 더 현명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를 비극. 그 모든 죄책감이 납덩이처럼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박민선은 아들을 재촉하지 않고 묵묵히 기다려주었다. 닷새째 되던 날 밤, 지훈이 마침내 서재에 있는 어머니를 찾아왔다. 며칠 만에 본 아들의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다. 에미오니? 지훈은 어머니의 앞에 서서 고개를 들지 못했다. 제가 모든 것을 망쳤습니다. 저의 어리석음이 어머니를 그 고생길로 내몰았습니다. 저는 태아그룹의 후계자 자격도 어머니의 아들 자격도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박민선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그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아들이 태어난 이후 처음으로 느껴보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어머니의 품이었다. 아니다, 아들아. 박민서의 목소리는 한없이 다정했다. 네오는 아무것도 망치지 않았다. 너는 그저 사람을 믿었을 뿐이다. 사람을 믿는 마음은 죄가 아니다. 그것을 악용한 자들이 죄인일 뿐이지. 이번 일은 아팠지만 너에게는 아주 귀한 약이 될 게다. 세상을 보는 눈과 사람을 꿰뚫어 보는 지혜를 얻게 해줄 테니. 하지만 어머니께서 겪으신 그 모욕들을 생각하면 저는 내가 겪은 모욕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내 인생을 지킬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한 일이라도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할 수 있다. 나는 네 어머니니까. 그 말에 지우는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어린아이처럼 어머니의 품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한참을 울고 난 그의 얼굴에는 절망 대신 새로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는 고통스러운 성장의 대가를 치르고 비로소 어른이 되어 있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태아그룹에는 작은 변화가 일어났다. 강지우는 이전에 유약하고 순진했던 모습에서 벗어나 냉철한 판단력과 날카로운 통찰력을 갖춘 인재로 거듭나고 있었다. 그는 가장 낮은 자리인 기획팀 대리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며 자청했고 현장에서 발로 뛰며 실무를 익혔다. 때로는 어머니인 박민서 회장의 의견에 정면으로 반박하며 자신의 논리를 펼치기도 했다. 박민서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대견하게 지켜보았다. 아들은 이제 그녀가 없어도 태아그룹을 이끌어갈 수 있는 든든한 후계자로 성장하고 있었다. 어느 주말 오후, 박민서는 오랜만에 본가의 대청마루에 앉아 따스한 햇살을 즐기고 있었다. 정원에서는 지훈이 정원사와 함께 나무에 가지치기를 하고 있었다. 땀 흘려 일하는 아들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하고 행복해 보였다. 조? 상무가 조용히 다가와 차를 내밀었다. 회장님, 김은자 할머니께서 가끔 신세를 졌던 시장 상인들에게 작은 선물을 보내드렸습니다. 모두들 아주 고마워하더군요. 그래요. 그분들은 내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지. 박민서는 따뜻한 찻잔을 손에 든 채 아들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파란만장했던 지난 몇 달. 그녀는 태아그룹의 회장에서 가난한 달걀 장수로, 그리고 다시 아들을 지키는 어머니로 수많은 역할을 오가며 싸워왔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모든 것을 지켜냈다. 이제 그녀의 제국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더 단단하고 더 현명해진 왕과 그를 훌륭하게 보필할 왕자와 함께. 박민서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귓게는 아들의 건강한 웃음소리가, 코끝에는 정원의 꽃향기가 감돌았다. 모든 것이 완벽한, 비 온 뒤 맑게 갠 하늘 같은 오후였다.